자, 37페이지 양가로 4번 과표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금액 요거요. 뺄 것 같은데 안 빼는 것들 배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반가로 1번 판매장려금 지급액, 두 번째 하자보증금, 세 번째 대송금입니다. 그 중에 어차피 대송금은 43페이지에서 나중에 후수를 해주니까 그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반가로 1번, 2번만 잘 기억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반가로 1번은 판매장려금 지급액 가로 열고 판매장려 품의 지급액은 오히려 과표에 가산함. 반가로 2번에 하자보증금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 5번, 주 6번에 있으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죠. 다음 페이지 주 5번을 보시면 되겠네요. 판매장려금 지급액이에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나는요 식자재업자입니다. 식자재업자. 식자재 도매상이라고 아세요? 뭐 저기 경기도 용인, 이천, 기흥 이런데 냉동창고 물류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다 쌓아놓고 있다가 근처에 있는 마트 주인들이 달라고 하면 지금 보다시피 주고 있죠. 납품해주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번 종갓집 김치를 100원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마트 주인이 이 식자재 업자한테 현금으로 100을 갚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면 글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새 이런 말씀 별로 안 좋은데 이 거래에서 갑을 간 게 의하면 누가 갑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식자재 업자인 을씨, 을사장이 갑입니까? 마트 주인인 갑사장이 갑입니까? 그거 써있네요. 갑이라고. 그쵸? 게다가 마트니까 슈퍼 아니에요? 슈퍼? 슈퍼갑이네, 슈퍼갑.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자재 업자는 자신이 판매해야 하는 마트 주인한테 잘 보이고 싶을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의 판매 약정이나 수량에 따라서 100원 정도 팔 때마다 언제나 동그라미 3번에 판매 장려금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해서 3원을 거슬러주고 있죠. 이해하십니까? 자, 이때 식자재업자 을 입장에서는 자신의 매출액이 결국은 100원인 거예요? 97원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100원의 물건짜리 팔고 100원 받았는데 언제나 정액으로 3%인 3원 정도를 거슬러주면 식자재업자 을씨 입장에서의 매출액은 100원이냐고요? 97원이냐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박스 안에 표를 보십니다. 가운데 세로 매출액 100원이죠? 그리고 판관비에 판매장려금이라고 해서 비용을 3원 잡죠? 그러면 손익효과는 플러스 97원이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세로는 소위 순액이라고 해서 야,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100원 받을 때마다 언제나 정액인 3억을 돌려주니까 너는 처음부터 97원 받은 거잖아 라고 해서 매출액을 97원 잡고 판매장려금을 안 잡아버려서 손익효과를 97원을 잡는 경우도 있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총액회계 처리와 순액회계 처리가 둘 다 가능합니다. 가 아니고요. 옆에서 꽃표시 1번 보시면 총액으로 하든 순액으로 하든 결국 식자재 업자 입장에서는 즉 을사장 입장에서는 손익이 97원 효과가 있는 것은 매 마찬가지죠. 근데 부가세법에서는 매출활동 100원하고 판매장려금 지급활동 3원을 별개의 활동으로 각각 보기 때문에 결국 과표는 100이 잡힙니다. 97원이 아닙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정리합니다. 과거에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총액 100이 맞냐 순액 97이 맞냐고 막 싸웠어요. 근데 우리 2004년인가 5년 뭐 이때 언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소위 실무의견서라는 걸 딱 내놓으면서 재무회계와 법인세는 순액으로 통일돼 버렸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거 내가 보기에 처음부터 너는 100원 받자마자 3원의 정액을 거슬러 준 거니까 너의 매출액은 처음부터 97원이 아니냐라고 통일이 돼 버렸다고요. 이렇게 하니까 판매장려금의 소위 판관비는 0이 되는데 이상하게 아직까지도 부가세만큼은 이 거래를 순액거래로 봅니까? 총액거래로 봅니까? 총액거래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부가세 로직은 이거예요. 아니지. 매출은 매출대로 100원이고 너는 판매장려 활동을 또 판매장려 활동대로 3원 한 거야. 즉 100원하고 3원은 1년의 거래다. 각각의 별개의 거래다. 별개의 거래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1년의 거래라면 매출액 97원에 그냥 판매장려 활동은 별도로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매출액 100원은 100원 따로 판매장려 활동은 판매장려 활동 따로 해서 3원이니까 100 빼기 3을 굳이 해줘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부가세에서는. 자, 다시요. 내가 100원 받고 남한테 3원 거슬러 주면 나는 마치 매출액이 얼마인 것처럼 보여요.
97원인 것 같죠. 즉 100원에서 이 3원 판매 장려금 뺄 것 같아요? 안 뺄 것 같아요? 뺄 것 같잖아요. 근데 뺀대요? 안 뺀대요? 안 뺀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7글자 제가 지어낸 말인데 참 잘 지어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잘난 척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판매 장려금은 내가 100원 받아가지고 남한테 3 거슬러 주는 거니까 나는 97원만 손에 남는 셈이니까 3원을 뺄 것 같은데 안 뺀다고 딱 그냥 이 문장 그대로 기억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죠.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과표 100 총액으로 출제가 돼요. 이때에는 과표 100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즉 과표에서 뺄 것 같은데 빼지 말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도 있어요. 만약 문제가 처음부터 97원으로 순액으로 문제를 줘버려요. 즉 100원에서 3원을 빼버린 97원으로 문제가 주면 이때는 내 손으로 반드시 3원을 더해놔야 합니다. 아무튼 문제가 100원으로 출제되든 97원으로 출제되든 나는 내 손으로 얼마를 만들어놔야 합니까? 100원을 만들어야 한다 이 소리죠. 이런 거 틀리면 2박 3일 동안 잠이 안 온다? 나도 틀려봐서 알아요. 이런 거 완전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뭐야? 이와 별개로 을이 갑에게 판매 장려 품을 5원짜리 물건으로 주면 이는 간주 공급의 일종인 사업상 증여이므로 과표에 오히려 더해야 합니다. 이러면 과표는 105원이 되죠. 자, 무슨 말씀이냐?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갑사장한테 100원을 받으면 3원을 돌려주고 있었는데요. 갑사장의 갑질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3원으로는 보통 뭐 성에 안 차나 봐요. 나는 불쌍하지만 100원 매출 받으면 3원은 돈으로 거슬러주고 내 물건 하나를 판매 장려 품이라고 해서 물건으로 5원짜리를 또 거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원에서 3원은 안 뺀다고 이미 했고요. 100원에서 5원 판매 장려 품을 주면 빼게요, 안 빼게요? 당연히 그것도 안 뺍니다. 빼기는커녕 더해버린다니까요. 이걸 뭐라고 부르니까요? 이걸 바로 간주공급이라고 부르니까 이만큼 더해버립니다. 되게 어이없죠. 그래도 더 안 되니까 이만큼 빼기는커녕 더해줍니다. 좌표표 보시는 것처럼 과표는 100 빼기 3 빼기 5가 아니고 100 빼기 0 빼기 5도 아니고 100 빼기 0 플러스 5가 돼서 105원이 돼버린다는 상당히 어이없는 답이 나오죠.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동그라미 1번, 2번을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판매 장려 뭐라고도 부르게요? 금품이라고도 불러요. 판매 장려 금은 빼는 거 아니고 판매 장려 품은 오히려 더하시라는 거죠. 판매 장려 금품이라고도 부릅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시죠. 판매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 즉 공급받은 자, 한마디로 이 그림에서 마투 중인 갑은요. 공급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 3원은 과표와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가 쉬우면 밑에 있는 주 6번의 하자보증금도 참 이해가 쉬운데요. 내용을 보시면 아파트 건축 등에 있어서 입주자의 권리, 가로 열고 입주 후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사 등이 건축비의 3%가량을 보증금 형태로 예치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없으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요. 화살표를 보시면 예를 보시면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이 아파트를 100억에 건설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3%인 3억을 하자보증금으로 돌려준 경우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현금은 97억만 입금되더라도 100억과 3억을 별개의 거래로 봐서 부가세법상 과표는 100억이 된다 이거죠. 즉 하자보증금 3억을 과표에서 공제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이번에 삼성물산 레미안이 아파트 100채를 어떤 데서 지었어요. 한 채당 1억이래요. 그러면 입주자들한테 1억씩 100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물산의 과표, 즉 매출액은 얼마인 거예요? 100억인 건데요. 혹시 새 아파트 살아봤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인데요. 새 아파트는 처음 아파트 입주한 다음에 1년차 하자보수, 2년차 하자보수, 3년차 하자보수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짓다 보면 부실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부실공사가 없다 하더라도 아파트 한 채 가격은 무지 비싸기 때문에 나름대로 건설사에서 AS를 잘 해주려고 노력한단 말인 거죠. 그래서 건물 건축 후 1년 후에 나 이거 고장났어요. 2년 후에 이거 고장났어요. 3년 후에 이거 고장났어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그냥 무상으로 고쳐주더라고요.
3년이 지나면 그런 게 안타깝게 없더라고요. 3년 동안은 무상으로 고쳐주는데 잘 들어보세요. 삼성 레미안은 여기 100세대를 완공, 준공하고 100억 받고 그냥 자기 본사로 돌아가 버립니다. 앞으로 그러면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하자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나중에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대신 좀 하라고 3%에 해당하는 금액인 한 3억 주는 다시 던져주고 간다고요. 결론적으로 삼성 레미안은 매출액이 100억인 것처럼 보이지만 3%는 다시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돌려주고 오니까 자신의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97억인 거죠. 이해하셨죠? 이거는 재무회계인데요. 세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그냥 100억에 매출 올린 거 따로 과표로 잡고요. 3원을 거슬러 줬기 때문에 왠지 뺄 것 같은데 이거는 빼지 않고 별도의 판관비에 하자보수 비용이나 하자보수비로 이렇게 떨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화살표 보세요. 삼성물산 입장에서 현금은 97억만 입금되었더라도 100억과 3억을 별개의 거래로 보아 부가세법상 과표는 100억이 됨이라고 되어 있죠. 즉 하자보증금 3억을 과표해서 빼지는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반 그 과세표준을 공부했는데요. 일반 과세표준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또 은근 곧잘 시험에 나오곤 하니까 잘 한번 정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4.2의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이죠. 앞에까지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일반적인 걸 배웠다면 지금부터는 케이스별로 소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을 배웁니다. 자, 보시면 1점부터 보시는 것처럼 매우 다양한 과세 표준이 있습니다. 자, 이 과세 표준 중에서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해가 쉬운 것도 있고 이해가 어려우신 것도 있을 겁니다. 양가로 1번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양가로 2번 장기 할부 판매, 양가로 3번 재화 수입, 양가로 4번 보세 구역 내에서 국내 공급, 양가로 5번 수출 시 외국 통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양가로 6번은 그냥 제가 기타 거래라고 해서 이해도 하라고 했는데 좀 의미 있는 건 한번 실제 퍼드리는 걸로 하죠. 자, 양가로 1번의 외상 판매 및 할부 판매입니다. 비교적 간단한데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가로 열고 현금 판매 시는 100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2달 후 외상으로 내가 받는 조건으로 상대방한테 외상으로 팔면 2달 후 120원 들어오면 그냥 과표는 지금 팔면 100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 받으면 100이요. 2달 후에 받으면 120원이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부가세에서 과표는 그냥 받기로 한 돈을 다 그냥 과표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대한 양죄자 같은 거 빼고. 양가로 2번 장기 할부 판매 등이죠. 주 1번에 보면 이 등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소위 사형제라고 한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계속적 공급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답을 보시면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실제로 받는 금액이 아니라 1년 후 100, 2년 후 100, 3년 후 100을 받기로 했으면 그 100, 100, 100이 나의 과표인데 올해는 그러면 얼마만 과표에 잡혀야겠어요? 올해는 아직 올해가 안 끝났으니까 100만 과표에 잡히는 거죠. 바로 이 양가로 2번 같은 게 공부하다 보면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는 의심이 되는 건데요. 우리 장기 할부 판매의 귀속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시기였다면 지금은 그 금액은 대가의 각 부분을 다 받기로 한 그 금액이니까 서로 비슷한 거 배우고 있는 겁니다. 양가로 3번의 재화의 수입은 주 2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 2에서 이따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양가로 4번의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 공급도 역시나 주 2에서 같이 보시는 겁니다. 양가로 3번하고 양가로 4번은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좀 이따 같이 설명드릴게요. 양가로 5번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양가로 5번. 수출 시 외국 통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인데요. 보면 동그라미 1번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원화로 환가한 경우, 보통 우리가 부가세에서 환가라 하면 환산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 기준 환율 등으로 환산해 놓은 것을 우리가 환가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미리 환가한 금액이고, 동그라미 2번 공급 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 기타 외국한 상태로 보유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 어차피 주 3번에서 나오니까요. 지금부터 주 2번하고 주 3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3번이 조금 간단하니까 주 3번 먼저 하고 옵시다. 다음 페이지 주 3번 가보시죠. 이건 간단해요. 계산 문제로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예, 4월 10일 그 당시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그때 USD로 20불을 선수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미 다 환가, 즉 환산을 해놨대요. 얼마겠어요?
2만 원이죠? 자, 그리고 5월 10일 이날 환율이 1,100원으로 뛰었는데 수출품을 팔았대요. 공급했대요. 그리고 6월 10일 날 환율 1,200원일 때 잔금 80불을 지급받았고 그때 환산했대요. 환가했대요. 되게 쉬운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 팔고 USD로 얼마 받은 거죠? USD로 100불 받은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근데 그 100불을 5월 10일자에 인도했는데 인도하기 한 달 전에 이미 20불을 선수로 먼저 받았고요. 5월 10일자에 인도하고 한 달 후에 80불을 뒤늦게 받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아시죠? 재무회계나 이런 법인세에서는 4월 10일, 5월 10일, 6월 10일 중에 어느 날이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당연히 5월 10일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이날 물건을 인도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이날로 되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부가세는 안 그렇다? 부가세는 특이하게 5월 10일 날 물건을 팔았는데 그 전에 미리 돈을 받아버려서 환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환산한 금액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지 5월 10일 날 USD 1,100불로 1,100원으로 다시 재환산하지 않아요. 되게 신기합니다. 부가세는 먼저 달러 받아서 먼저 그날 환산해버렸으면 5월 10일자인 제일 중요한 인도일에 재환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되게 신기하죠? 선생님, 근데요, 그게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죠. 어차피 이 영세율은 수출되는 거는 세율이 얼마니까? 세율이 0이니까 환산을 좀 빨리 해서 인정해 주든 아니면 5월 10일 날 다시 환산을 하든 언제나 세금은 빵이니까요. 별 커다란 의미는 실은 없어요. 답을 보시면 과표는 USD 20불 곱하기 1,000원. 왜 1,000원인지 알죠? 그 당시 환율 1,000원. 더하기 USD 80불 곱하기 1,100원이에요. 6월 10일 날 받았다고 해서 1,200원은 당연히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5월 10일자 1,100원으로 환산하면 결론적으로 합계는 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쉬워요. 근데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앞으로 가시죠. 앞으로 가시면 주 2번이 있고 재화 수입 시 과세 표준이 있는데 이거 약간 복잡합니다. 이거 약간 복잡해요. 자, 우리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약간 복잡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게 A죠? B예요. 지금 해외에서 큰 배에 원단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옷 원단이에요, 원단. 자, 보다시피 이게 나예요. 내가 해외에서 원단을 들여와서 이 원단을 원재료로 보세구역에 보세공장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공장이어서 뭔가 만들 수 있거든요.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B한테 이렇게 납품을 해요. 이거는 우리나라 일반 구역이고요. 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이 1번 시점이 수입인가요? 2번 시점이 수입인가요? 이때가 수입이죠. 그럼 이때 누가요? 세관장 할아버지가 웰컴 투 코리아를 외치면서 결론적으로 아마 부가세를 과세를 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잘 들어보세요. 내 입장에서 이 원단을 수입해 올 때 이 원단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내 입장에서 미국에서 이 원단을 수입해 올 때 이 원단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걸 왜 몰라요? 내가 직접 미국에 주문해서 제일 좋은 가격으로 사온 건데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어색해도 모른다고 한번 가정하면 안 될까요? 아, 싫어요? 좀 가정 좀 해주세요. 왜 이걸 모른다고 가정해야 하냐면 지금 여기 경계선을 넘을 때 수입이니까요. 여기 경계선을 넘을 때 수입이니까요. 여기 경계선을 넘을 때 수입이니까 아직은 모른다고 쳐요. 자, 그러면 여기 경계선을 넘으면 세관장 할아버지가 아, 너 X 50원짜리구나. 그리고 거기에 알파, 감마, 델타 뭐 엄청나게 붙는구나. 뭐가 붙는지 아세요? 물건 사올 때 그게 39페이지 위에 표에 양가로 3번에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있는데 보다시피 물건 사오면요. 양가로 3번의 제목이 재화 수입이잖아요. 재화 수입을 하면
관세의 과세 가격에, 자, 이 관세의 과세 가격은 얼마짜리예요? X를 얘는 알지만 모른 척 하다가 이렇게 들어올 때 50원이구나. 이 관세의 과세 가격이에요. 어려우세요? 관세의 과세 가격은 한마디로 그 물건 값을 말해요. 예? 관세의 과세 가격은 한마디로 그 물건 값을 말해요. 관세의 과세 가격에 관세 더하세요.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관세는 8%가 제일 많아요. 즉 50원짜리 사오면 관세는 한 8%면 얼마야? 4원쯤 붙는 거죠. 이해하셨죠? 거기다가 개별 소비세 붙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개별 소비세는 아무에나 붙는 게 아니라 좀 괜찮은 그 사치품에만 붙어요. 뭐 외제차라든지 외제 그 골프채 있죠? 이런 거에만 붙으니까 그냥 붙는 업종은 여기다 더하시면 되고 안 붙는 업종은 안 더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뭐가 이렇게 많아? 50원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다 더한대요. 다 더해서 재화 수입할 때 이 수익가표가 드디어 얼마가 된 겁니까? 80원이 됐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이런 게 한 30원쯤 있나 보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A는 X에 사온 원재료에 이것저것 세금까지 싹 다 부담한 다음에 여기 자기 있는 공장에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B한테 납품할 때는 100원에 납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결론적으로 A는요. 얼마에 사와서 얼마에 판 거죠? 물건값 50원에 이런저런 제 세금 30원까지 사와서 80원에 사온 것을 이번에 최종 제품으로 얼마에 팔았어요? 100원에 팔았으니까 얘는 부가세 얼마만 내면 됩니까? 100 빼기 80해서 20에 대해서 10%인 2원만 부가세를 내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딨냐면 양가로 4번에 있습니다. 보세구역 내에서 일반 국내 지역으로 물건을 공급하면 지가 지금 받고자 하는 공급가액 100원 빼기 수입지하의 가세표준은 바로 위에 있는 3번을 의미해요. 바로 위에 있는 3번. 그래서 100 빼기 80을 하면 20에 대해서만 10% 매출부가세를 세금 내면 된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 배우면 약간 헷갈려서 조금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나예요. 원단을 사오고 있어요. 원단 값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억지 가정해 볼게요. 당연히 나는 알죠.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직접 사오는 원단인데. 자, 근데 1번 시점이 들어올 때가 수입이에요. 2번 시점이 수입이에요. 2번 시점이 수입이에요. 여기는 보세구역에서 소위 세금을 유보한다고 하여 우리나라 땅이 아니니까요. 맞죠? 그러면 얘가 X에 사와가지고 자기가 여기가 보세 공장이 있대요. 그래서 이 원단에다가 박음질 밀심질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이 일반 국내 B한테 납품하는데 그때 100원에 납품한대요. 바로 이 100원에 납품하는 이 경계선을 넘는 순간 누가 나섭니까? 세관장 할아버지가 웰컴 투 코리아를 외치면서 세금 내라고 할 겁니다. A한테 내라고 하게요. B한테 내라고 하게요. 여기 지금 수입자가 누구예요? A예요? B예요? B죠. B가 수입자예요. 야, 수입자야. 너 물건값이 50원이더라? 거기에다가 관세, 뭐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다 더하니까 30원 나오네? 너 그러면 80원짜리 수입한 거야. 너 80원의 10%인 8원 부가세 내라고 한다고요. 그게 양가로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아까 얼마인지 억지로 몰랐다고 가정한 것을 얼마에 사온 셈입니까?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80원에 사온 셈이죠? 그럼 80원에 사와가지고 자기가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B한테 100원에 팔았으니까 자기는 얼마 남은 거예요? 20원 남은 거죠? 그게 양가로 4번에 100 빼기 80에서 20원 남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세관장은 세금을 얼마만 받아가면 됩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 이 물건이 총 얼마에 들어왔어요? 100원에 들어왔죠? 세관장은 그 누구한테든 얼마만 세금 걷어가면 돼요? 10원만 걷어가면 돼요. 그 누구한테든 100원짜리가 들어왔으니까. 자, 8원은 누구한테 걷어가요? 3번 공식에 의해서 B한테 8원 걷어가요. 이거의 10%. 나머지 2원은 누구한테 걷어가죠? 4번 공식에 의해서 8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으니까 20원 남는 셈이어서 이거의 10%인 2원을 지금 누구한테 걷어가냐면 A한테 걷어갑니다. 이해하셨어요? 제가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예전에 이걸 공부할 때 하도 헷갈려가지고 최대한 연구해서 지금 쉽게 설명드린 거니까 그 그림 밑에 즉 3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꽃표시 1번의 세 줄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페이지에 뭐 양가로 2번의 세 줄 뭐 이런 거 다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써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양가로 6번의 기타 거래죠. 기타 거래. 동그라미 1번 기부 체납입니다. 아까 왜 얘기했죠? 학교 같은 데가 이제 자기 땅만 있으니까 건물을 외부에서 들어와서 특히 지으라고 하고 나중에 그 건물을 자기들한테 기부해 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부 체납의 근거 법령에 의해서 기부 체납된 가액 VAT 포함된 경우는 이를 제외하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입니다. 완성된 제품의 인도 가액, 예를 들어서 중국에 옷을 위탁 가공을 준 경우 중국으로 보낸 원당 가액이 아니라 향후 옷 가공이 완성된 후에 완성된 제품의 인도 가액이래요. 아까 위탁 가공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원단이나 반제품을 중국, 노동력 값싼 중국에다가 보내면 거기서 이제 옷을 만들어서 최종 제품을 어딘가에 파는 게 위탁 가공이라고 그랬죠. 그때 내가 중국에 보내는 원당 값이 과표에 잡혀야 한대요. 아니면 중국에서 옷을 다 만든 다음에 정말 제3자인 최종 고객한테 팔 때 그 가격으로 잡힌대요. 보다시피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인데요. 문제는 위탁 가공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무슨 세율이니까? 0세율이니까 전자가 잡히든 후자가 잡히든 어차피 과표가 얼마 잡히든 세금이 0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요. 동그라미 3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 용역을 제공 시 우리 소위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우리 바다를 얘기하거든요. 바다 매립 시 매입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 동그라미 4번 BOT 방식으로 건설한 시설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경우, 이거 앞에서 배웠잖아요. 뭐 월할 계산하라고 막 그러지 않았었어요? 보면 용역 제공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 더하기 시설의 설치가액 곱하기 용역 제공 기간의 총 월수분의 단기 용역 제공 월수로 이렇게 월할 계산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40페이지의 이점의 간주 공급을 보겠습니다. 간주 공급. 이 간주 공급도 상당히 중요하죠. 아주 우리 임 선생이 입만 열면 뻥을 치고 있어요. 아까부터 이것도 중요하다, 뭐 이것도 중요하다 그러고 있었잖아요. 뭐 제가 중요하니까 중요하다고 하겠죠. 이 사장 자체가 중요하니까. 자, 간주 공급입니다. 간주 공급. 상당히 재밌고요.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일단 우리가 간주 공급이 뭔지 다시 한번 빨리 리마인드 해볼까요? 간주 공급이 뭐예요? 간주 공급은 내가 상대방한테 현금이나 거래대가나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뭐를 책임져야죠? 10% 매출부가세를 책임져야죠. 그 원재가 뭐라고 그랬더라? 원재? 왜 그렇다? 사올 때 뭐를 받아버렸으니까. 사올 때 매입세 공제라는 혜택을 받아버렸으니까 팔 때 아니지. 남한테 돈을 못 받았어도 어떻게든 매출부가세를 스스로 책임지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왜 제가 광고사업부에서 사온 그 잉크를 어느 날 신문사업부로 이렇게 돌려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말도 안 되지만 광고사업부가 신문사업부한테 돈을 받은 걸로 보고 10% 부가세를 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나는 관심 없어요. 실제로 광고사업부와 신문사업부가 한 회사기 때문에 그 잉크값을 주고받았는지 안 주고받았는지는 관심 없지만 아무튼 그거에 10%를 세금만 내시면 돼요. 자, 뭐의 10%게요? 광고사업본부가 3년 전에 사왔던 잉크 원가의 10%게요? 아니면 지금 그 잉크를 누군가한테 다시 되팔면 받을 수 있는 시가의 10%게요. 자, 표에 보시면 양가로 1번의 일반적인 경우, 반가로 1번 비상각자산인 재고자산 등은 시가의 10%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반가로 2번 상각자산은 간주시가라고, 부가세를 처음 배우시면 이 간주시가를 지금 처음 들을 텐데, 간주시가라고 취득가액 곱하기 1 빼기 25% 곱하기 경과기간수로 해서 간주시가를 구합니다. 즉 1년 전에 내가 샀던 건물이나 기계장치를 1년 후에 고객한테 그냥 줘버리면요, 이건 시가로 하시면 안 돼요. 지난 1년 동안 시가가 올라갔겠어요? 내려갔겠어요? 아무래도 기계장치 같은 것은 감가상각을 하니까 내려갈 겁니다. 보면 취득가액 곱하기 1 빼기 25% 곱하기 경과기간수로 우리 가치가 내려갔다고 보는 겁니다. 꽃표시 2번 보시면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것은 5%고요. 그 외에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고 같은 건 25%씩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우리 부가세는 차량 운반고나 기계장치를 취득한 지 몇 기가 경과되면, 즉 몇 년이 지나면 아예 그냥 제로, 시가가 제로가 팍 떨어졌다고 가정합니까? 몇 년이죠? 몇 년? 25%시니까 몇 년이에요? 4년입니다 라고 많이 틀리시는데 이거는 년이 아니라
경과 기간수니까 4기죠. 4기. 부가세는 한 기가 6개월씩이니까 4기는 2년이고요. 이해하셨죠? 그게 지금 꽃표시 1번에 있고 꽃표시 2번에 있는데 꽃표시 2번 건물 구축물은 5%씩이니까요. 그러면 건물은 5%씩이면 몇 년 지나면 상각이 완료됩니까? 20기 10년이 지나면 상각이 완료되니까 지금 보신 대로 부가세는 일반적인 재무회계나 법인세에 비해서 엄청난 가속상각인가요? 엄청난 지연상각인가요? 엄청난 가속상각이에요. 감가상각을 상당히 빨리 해준다고요. 이렇게 부가세가 엄청난 가속상각이란 것은 납세자인 나한테 유리한 규정일까요? 불리한 규정일까요? 이거 유리한 규정이죠. 왜냐하면 기계나 차량 운반을 사가지고 2년 정도만 가지고 있다가 고객에게 주거나 누군가한테 선물로 줘버려도 과표는 잡히니까 안 잡히니까 안 잡혀요. 빵 되니까 빵. 되게 가속상각이라고요. 빨리빨리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요. 얘는 간주 공급에서도 혼자 삐딱하게 나오더니 이 표에서도 혼자 삐딱하게 나오고 있죠. 반가로 1번의 일반적인 경우에 취득가액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14페이지? 14페이지 빨리 가보시면 돼요. 14페이지. 14페이지 하단의 금액, 하단의 그림. 14페이지 하단의 그림. 부산공장에서 10억에 사오죠. 그래서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자신의 타사업장인 서울 직매장에 보내죠. 그럴 때 이렇게 삐딱하게 왜 대각선으로 박스 있죠. 이때 간주 공급으로 봐서 얼마 끼워넣으라고요? 10억에서 30억 사이 끼워넣으라고 했는데 책은 마침 얼마를 끼워넣습니까? 10억을 끼워넣었죠. 그 이유 아시겠어요? 이유 아시겠어요? 왜 하필이면 10억이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10억에 사왔으니까. 10억에 사와서 10억에 끼워넣으면 부산은 언제나 얼마 나와요? 그냥 0 나오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서울은 얼마 나오죠? 플러스 2억 나오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는 그 간주 공부를 끼워 넣을 때 예전에 사왔던 취득원가를 그대로 끼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40페이지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번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일반적인 구는 취득가액, 가로 열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반가로 2번부터는 별로 못 봤는데 혹시나 취득가액의 일정 금액을 가산해서 굳이 10억이 아니라 12억, 13억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옮기겠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산 금액을 가산하려면 가산하세요. 그리고 반가로 3번에 개별 소비세 등 부가 제한은 개별 소비세 등 과세표준 더하기 개별 소비세, 주세 등 가산 금액을 그대로 가산하시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가로 2번, 3번은 전 못 봤어요. 거의 반가로 1번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꽃표시 1번에 만약에 취득가액을 구할 때 매입세 공제받은 해당자의 가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명목가액을 집어넣어야 하고요. 만약에 현재가치만 모른다면 현재가치하고 현재가치 할인차금까지 더해서 어떻게든 명목가액으로 집어넣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사례 좀 볼게요. 9월 19일에 신문사에서 광고사업에 사용하고자 100원에 매입한 것을 2015년 12월 19일에 신문사업 면세로 전용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19일에 원래 살 때는 광고, 즉 과세에 살라고 했는데 이거를 1년 한 3개월 만에 면세로 완전 전용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죠? 첫 번째 잉크라면 2015년 돌린 날 오늘 현재의 시가인 90원이 과표가 돼서 매출세액은 9원이 나옵니다. 선생님 왜 하필이면 작년에 100원에 사온 게 지금 시가가 90원입니까? 그건 가정이죠. 문제에서 줄 거예요. 시가가 지금 얼마쯤 됐다고. 자, 근데 양가로 이번에 윤전기라고 가정해요. 윤전기. 이게 윤전기가 뭔지 알죠? 신문 찍는 기계거든요. 윤전기라고 가정하면 아까 취득가액 얼마라고요? 100원이죠? 곱하기 이거 건물이 아니니까 1 빼기 몇 프로예요? 25%씩이죠. 그리고 몇 개 지났습니까? 자, 손가락을 보세요. 2014년 9월이면 2기에 산 거죠? 2015년 1기 됐고요. 지금은 2015년 12월이니까 2기에 살고 있어요. 자, 14년 9월이면 15년 1기, 15년 2기에서 곱하기 2기가 지난 거죠. 맞죠? 그렇게 하면 이게 50원이 됩니다. 이걸 소위 간주시가라고 불러요. 50원이니까 부가세는 이거의 10%인 이번 기회에 5원을 더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완전 전용이죠. 완전 전용. 가끔씩 일부 전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광고사업법에 산 것을 여전히 일부는 광고사업부에 쓰고 나머지 일부만
우리 신문사업부에 쓰겠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례 위에 있는 꽃 표시를 보시면 돼요. 이거를 면세 일부 전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체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즉 제가 아까 50%는 여전히 광고에 쓰고 50%는 면세 신문에 쓴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그렇게 나오면 이게 5원이 아니라 2.5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간주공급가표 지금 처음 배우시는 분 같은데 이런 식으로 25%나 5%씩 한기별로 생각하는 간주시가라는 것도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까지도 마치고요. 또 잠깐 끊었다가 41페이지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